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우크라이나 미르노흐라드 전선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처음 훑어봤을 때는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했다, 뭐 이런 평범한 소식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들 속 행간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후퇴를 위장한 거대한 함정이라는 훨씬 더 흥미롭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어 있더군요. 겉으로 보이는 패배를 어떻게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치밀한 작전의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후퇴라고 하면 이건 뭐 명백한 패배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식을 뒤엎고 후퇴를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용감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또 모든 부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정말 고도의 계상이 필요했을 텐데요.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작전의 첫 단추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후퇴했는가? 우크라이나는 대체 왜 미르노흐라드 남부의 진지를 포기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가 점점 이렇게 돌출부처럼 튀어나와서 러시아군에게 포위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군사적으로 말하는 그 포켓에 갇힌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퍼켓이죠. 이대로 버티다가는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고 결국 전멸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럴 주머니에 갇혀서 거대한 군대가 통째로 사라진 비극적인 사례가 많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체 육군 전체가 포위선멸당한 게 뭐 대표적이고요. 현대전이라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겠군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현대전의 가장 무서운 변수, 바로 드론 때문에 그 위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드론이요. 네, 24시간 내내 수많은 드론이 하늘에서 전장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곳에 웅크리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건 사실상 여기가 바로 우리 위치이니 마음껏 포격해 주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스스로 거대한 표적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땅을 지키느냐 아니면 군인을 살리느냐의 기로에 섰던 거군요. 전통적인 군대라면 영토를 사수하는 걸 최고의 명예로 여기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선택을 한 거고요. 이건 단순히 전술의 변화를 넘어서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영토 전쟁에서 벗어나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숙련된 병력을 보존하는 탄력 방어 개념으로 공간을 내주더라도 적에게 더 큰 출혈을 강요하고 전력을 보존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의부가 아주 냉철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혼란 속에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패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짜인 통제된 후퇴였죠. 목표는 단 하나, 아군의 전투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통신 장비, 차량,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견의 전쟁으로 단련된 베테랑 병사들과 지휘관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다음 방어선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 힘을 지켜내야만 전쟁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통제된 후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번져서 지키려던 병력마저 잃고 와해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입니다. 주력 부대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줄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작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위험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은 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 35 해병여단이었습니다. 35 해병여단이요? 네. 이들의 임무는 주력 부대가 북쪽의 새로운 방어선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그 퇴로가 되는 철수 통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는 인간 방패 역할을 자처한 셈이죠.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35 해병여단에게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아주 특별하고도 비극적인 사연이 있더군요.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인 작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이 열리던 장소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군인 12명과 민간인 7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안전한 후방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눈앞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목격한 겁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군요. 그런 끔찍한 경험은 부대 전체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비극을 함께 겪은 부대는 보통의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과 응집력을 갖게 되기도 하죠. 네, 그렇죠.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선 비극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들에게 이번 임무는 단순히 퇴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먼저 떠나간 동료들의 넋을 기리는 일종의 복수전의 의미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전쟁이 영화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그 아픔과 분노는 이들의 집중력과 결의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한 동기부여가 러시아군을 끌어들일 이 거대한 함정을 더욱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정에 발동되는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군요. 네,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가 계획에 따라 철수하자 러시아군은 예상대로 이를 손쉬운 승리로 판단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크라이나 놈들이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는 버려진 진지를 차지하기 위해 별다른 경계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과 방심,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파놓은 함정의 가장 중요한 미끼였습니다. 하지만 적이 방심할 거라고 그냥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죠. 분명히 러시아군이 방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정찰 드론을 속이는 기만 작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 구체적인 기만 작전 내용까지는 없지만 아마도 철수하는 부대가 정말 혼란에 빠져서 허둥대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비를 일부러 버려두고 가거나 통신을 교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요. 어쨌든 러시아군은 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1차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러시아 선두부대가 길을 따라 버려진 진지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길 양옆에 미리 파놓은 참호 속에서 기관총과 드론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전형적인 매복 전술이군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길이 순식간에 죽음의 통로로 변해버렸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적이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함정, 이 작전의 핵심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수풀과 철도선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러시아군은 이곳을 통해 우회해서 우크라이나군의 퇴로를 완전히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 전체를 아예 킬존, 우리말로 하면 집중 사냥터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의 주역은 바로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드디어 현대전의 상징인 드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군요. 네, 그야말로 드론 지옥이 펼쳐졌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종류의 드론이 각기 다른 역할로 러시아군을 사냥했습니다. 첫째, FPV 드론입니다. FPV 드론요? 네, 조종사가 고글을 쓰고 마치 드론에 직접 탄 것처럼 조종하는 1인칭 시점의 자폭 드론인데요. 작고 빨라서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파고들어 숨어있는 병사들을 정확하게 찾아내 공격했습니다. 숲이 더 이상 은폐물이 될 수 없게 된 거죠. 이 FPV 드론이 정말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과거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미사일로 파괴해야 했던 탱크나 장갑차를 이제는 수십만 원짜리 FPV 드론 여러 대로 파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런 값싸고 효율적인 드론을 방어적인 매복 작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자의 장비와 병력 우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옥토콥터라고 불리는 대형 드론입니다. 이름 그대로 8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드론인데 여러 개의 폭탄이나 박격포탄을 싣고 날아가서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정밀하게 투하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공중의 포병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론이 러시아군에게는 가장 끔찍했을 겁니다. 바로 열화상 드론입니다. 아, 밤에도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열화상 드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이 드론은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거나 엎드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부어서 러시아군이 부상자를 수습하거나 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쪽으로 진입했던 러시아 정예부대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지신새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낮에는 자폭 드론과 폭탄에 시달리고 밤에는 체온 때문에 숨을 수도 없고 병사들이 겪었을 공포와 스트레스는 정말 한계에 달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완벽한 함정이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지상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공군입니다. F-16과 Su-27 전투기들이 이 작전의 성공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공군까지 동원된 입체적인 작전이었군요. 그런데 보통 전투기는 최전선에서 지상군을 돕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맡지 않습니까? 매복 지점에 폭격을 가해서 함정의 효과를 극대화한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작전 계획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눈앞에 러시아군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군의 후방을 타격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려면 후방에서 끊임없이 예비 병력과 탄약, 장비가 보급되어야 하죠. 이걸 두 번째 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방의 적이 아니라 바로 이 후방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전방으로 막 출발하려던 예비 병력의 집결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탄약고, 그리고 이 작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드론을 날리는 통제기지 등을 정밀하게 폭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상 작전과 완벽하게 조율된 차단 작전, 인터딕션이네요. 지상군이 전방에서 적의 발을 묶어두는 동안 공군이 후방을 마비시켜서 적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고도의 전술입니다. 이걸 성공시키려면 지상과 공중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정말 완벽해야 하는데요. 네, 특히 자료에 언급된 GBU-39 같은 정밀 유도 폭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GPS 유도를 받아서 아주 멀리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활공폭탄입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러시아 방공망의 위협을 피해서 안전한 거리에서 러시아의 후방 지원 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공중 지원 덕분에 지상에서 퇴로를 지키던 35 해병여단은 러시아 대규모 증원군에게 밀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빈틈없는 계획입니다. 지상에서는 적을 유인해서 소모시키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적의 후방 지원을 차단해서 고립시켜버리는 완벽한 협동작전이었군요. 결국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의 철수는 막지 못한 채 엄청난 인명과 장비 손실만 있고 작전에 실패한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르노흐라드의 사례는 현대전쟁의 승패를 더 이상 단순히 지도에 그어진 선, 즉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영토 손실보다 적에게 얼마나 큰 군사적 손실을 입혔는지, 그리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땅을 조금 내주는 대신 러시아에게 그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이제 전쟁은 영토 점령전이 아니라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먼저 꺾는 쪽이 이기는 소모전의 양상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한 이 놀라운 전략의 이면에 수많은 젊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디 이 길고 끔찍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모든 전선에서 이런 식의 치열한 속모전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양국의 산업 생산 능력과 인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체력 싸움이 아닐까요? 이 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군사 정치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소식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전쟁 시사의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